이제 의협에 종사할 허락을 받음에 나의 생애를 인류 봉사에 바칠 것을 엄숙히 서약하노라. 히포크라테스는 없다. 히포크라테스. 차마 기사로 쓰지 못하는 의학의 뒷이야기를 풀어보는 시간, 히포크라테스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히포크라테스 의협회장 후보 특별 팟캐스트입니다. 두 번째인데요. 첫 회는 주소 후보를 했고요. 오늘 두 번째 후보로는 전기업 후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패널들을 다시 한번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히포크라테스의 고정 패널이시죠.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박재영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나는 의사다 신재원 의학전문기자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의사협회 특별 초대 팟캐스트인 만큼 여러 의사 회원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도록 특별한 패널 두 분이 오셨는데요. 한국여자의사회 총무이사시자 대한의학회 홍보이사이신 김숙희 산부인과의 김숙희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또 젊은 의사들의 의협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젊은 의사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분을 모셨습니다. 전 대한공중보건의협의회 홍보이사를 역임한 또 한 번 할까요? 본인 스스로 젊고 잘생긴 의사들을 대변한다고 얘기를 하셨던 박광호 선생님 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 그 두 번째 회장 후보 팟캐스트인데요. 전기업 선생님 환영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만나뵈어서 반갑습니다. 예, 패널분들 함께 인사하시죠.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잘 부탁드립니다. 예, 본격적으로 회장 후보 특별 팟캐스트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일단 전기업 후보님 양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력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북대학교 의과대학 그리고 전북대학교 의과대학원을 의학사와 석사를 마치셨고요. 그리고 조금 특이하게 미국 존스홉킨스 대학교 블룸버그 보건대학원에서 보건학 석사, 그리고 미국 존스홉킨스 대학교 블룸버그 보건대학원에서 의료정책 분야에서 박사 학위를 받으셨습니다. 현재는 전기업 내과를 운영을 하고 계시는 개원이시기도 합니다. 네, 간단하게 본인 소개를 해주시죠. 예, 안녕하세요. 아까 소개하신 데서 저희 대학교는 전북대학교 나왔고요. 그리고 네. 석사 박사, 의학석사 의학박사는 전남대학교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그래요? 예, 제가 그 제가 개원을 15년 정도 전일내과를 했고요. 그때 이제 마침 의학분업이 이렇게 시작되고 그래서 의학분업을 하는 그 와중 중에 우리가 좀 더 정책을 잘 알고 하면 훨씬 낫겠다 생각하고 정책을 공부하기로 마음먹고 이리저리 시험도 보고 또 제가 연대 대학원하고 서울대 보건대학원도 이렇게 합격을 했는데 서울대 보건대학원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인이업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는 대학교이고 그래서 거기서 배우는 것보다는 좀 더 큰 세계적인 생각들은 어떻게 흘러가는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 미국에 가서 공부하기로 마음먹고 존스홉킨스 블룸버그 스쿨 오브 퍼블릭 헬스 보건대학원에서 석사와 박사를 같이 공부했습니다. 네, 서울대는 인이업 선생님들이 많아서 안 가셨다고요? 예, 갔는데 예. 갔다가 교수님 만나 뵙고 인사만 하고 그냥 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처음 한 30분 정도는 네. 인물탐구 위주의 질문을 하고요. 예. 그 이후에는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그 경력상에 보니까 저서민 역서의 의협정책연구소에서 발간한 WHO 리포트. 예, 2008년 거하고 2010년 것이 있습니다. 2008년 것이 1차 의료에 관한 거고요. 2010년 것은 의료 재정에 관한 것입니다. 네, 의협의 정책연구소에 소속으로 소속은 아니고요. 이제 그 의협에서 많은 돈을 들여서 이제 저서 발간을 하고 있고 제가 이제 거기에 응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역서인가요? 이게 번역한 겁니다. 예. 네. 또 특이한 거는 그 책을 중급 및 고급 임상 영어 회화 이런 또 고려 출판사에서 나온 책을 직접 저서하신 거죠? 예. 제가 미국에서 이제
보건대학원에 다니긴 했어도 거기 있으면 이제 여름방학, 겨울방학 있고 또 아이들도 제가 3명을 데리고 있었거든요. 이제 밥 해주면서 빨래 해주면서 걔네들 또 이제 운동 가고 그러면 운동하는 장소에 태워다 주고 운동할 때 기다려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제가 또 USML이라고 미국 의사 면허 시험을 봤거든요. 그래서 의사 면허 시험을 이제 쭉 보고 하면서 느낀 것이 이런 책이 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그런 책을 이제 한국에 가면 써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미국 의사 면허 시험을 보는 과정 중에 이제 준비를 했고요. 여기 한국에 와서 썼던 것입니다. 근데 생각보다 그런 책을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는지 제 책이 좀 잘못되었는지 많이 팔리지 않아가지고 그렇게 많이 팔리지 않은 200~300권 정도 팔린 것 같습니다. 네, 패널 분들도 궁금한 게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뭐 이번이 처음 후보 등록은 아니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김숙희 선생님부터 질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선생님 아마 지난번에도 예. 한번 의협회장 나왔을 때 여자의사회에서 하는 간담회에서 선생님을 한번 뵌 적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보통은 대개 그 지역의사회나 구의사회에서 그 의사단체 일을 하기 시작하면서 예. 이런 계기가 되는데 예. 선생님은 혹시 그 지역이나 시의사회 같은 데서 일을 하셨거나 그런 경력은 있으신가요? 예. 제가 이제 그때 의약분업하고 데모를 할 때 지금 우리가 의쟁투를 많이 알고 있는데 의쟁투가 이제 시들어지고 그 다음에가 국권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라북도 국권투 이제 대표로서 이제 회장님하고 같이 서울에 이렇게 회의도 몇 번 참여하고 했습니다. 근데 그 회의 참여하고 하면서 더욱 느낀 것이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면 죄송하지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가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책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제 제가 국권투를 하면서 올해도 지금 전주시 의사회장은 누가 출마하겠다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좀 많이 2차 모집까지 했고 또 강원도 의사회장님도 공석이어가지고 다음 그 모집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돼 있습니다. 그때 마찬가지로 전라북도 의사회도 제가 미국에 가지 않고 그냥 남아서 국권투 했더라면 제가 회장했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 회장을 하면 무엇 합니까? 제대로 알고 제대로 인도할 수 있고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시면 그 차라리 전주시 의사회장을 먼저 하시고 예. 그 다음에 또 의협회장에 도전하실 수도 있는데 바로 의협회장이 되려는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예,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권투 하면서 이제 그때 당시는 저희 선배님들이 바로 이제 그 의사회장이나 전주시 의사회장을 했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세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미국을 가버렸으니까 7년간의 공백이 있었고 7년 갔다가 와서 보니까 제 후배가 이미 전주시 의사회장을 하고 있었고 저 1년 선배님이 전라북도 의사회장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는 제가 나설 수 있는 입장이 못 되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이 의협회장하고 시도 의사회장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시도 의사회장은 그야말로 회원들에게 봉사할 수 있고 회원들이 어려하면 그 어려운 점 가서 찾아가 뵙고 또 뭐 상이 난다든지 하면 찾아가서 1대1로 마주할 수 있는 그런 큰 장점이 있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러한 것보다는 이제 우리 이제 정책을 하는 사람들은 의사들은 1대1로 환자들을 치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정책은 한꺼번에 100만 사람을 상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책을 다루는 의협회장하고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서 그 사람들이 어려운 것을 이렇게 같이 겪고 같이 나누는 봉사하는 의사회장 그러니까 지역 의사회장하고는 차이가 많이 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습니다. 네, 박재경 교수님 질문 이어주시죠. 저는 질문을 조금 이따 했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 그러면 먼저 신재원 제가 뭐 뒤에 이어서 질문 드릴게요. 본인이 꼭 의사회장이 돼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예, 저는 이제 제 생각에 하기에 이제 제가 다른 분들을 알 수 있는 그런 기회는 많지 않고요. 저는 이제 의협 플라자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또 자기들은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관찰합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사람들이 좋은 의견을 냈을 때 그런 좋은 의견을 받아들였으면 좋겠는데 그러한 좋은 의견, 특히 이제 제가 이제 객관적으로 평가할 때에 윤철수 선생님 같은 사람 그런 분들은 좋은 의견을 많이 냅니다. 그런데 윤철수 선생님이라든지 또 다른 좋은 의견이 상대방의 진영에 있다고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았고, 또 하나는 의협의 그런 단점이 특히 정보를 자기들만 가지고 있는 겁니다. 가령 정부하고 어떤 회의를 한다든지 그러하면 이것을 회원들에게 공표를 하고 우리가 이런 회의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다. 그런데 우리는 당신들의 의견, 회원들의 의견을 듣고 싶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 일을 진행시켜 놓고 또 말을 하지 않고 이것이 이제 정부에서 공표가 되는 식으로 해서 의사들은 뒤늦게 알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의협에서는 정보를 공유하지 않고 정보를 자기들이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자기 자신들의 힘은 가지고 있을지 몰라도 의협 그 회원들에게는 직접적인 큰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한 정보의 공유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가진 것을 투명하게 내놓는 것에 대해서 아주 자신 있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의협 재정 문제도 굉장히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회장이 된다면 그런 의협 재정 그리고 의협 재정뿐만 아니라 지금 공단의 재정도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공단의 재정도 밝히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의사 결정 과정이나 이런 모든 것에 있어서 굉장히 투명하게 할 자신이 있다. 그런 부분에서 적임자 이런 말씀이시네요. 포용할 수 있고 남의 의견을 포용할 수 있고 그리고 저는 제 의견이 잘못됐으면 또 물러날 수도 있고 그래서 원칙은 가지고 있지만 언제든지 이렇게 영어로는 죄송해서 플렉서빌리티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박광훈 선생님. 그 보건 정책을 공부하셨고 이제 현실적인 감각을 많이 키우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은 당선될 확률이 좀 높다고 보십니까? 제가 저번에 너무 처음부터 센 질문을 하시는데 저번에 3년째 왔을 때 제가 미국에서 온 지 3개월 만에 출마를 했습니다. 그래서 3개월 만에 출마를 했고 그때 7.5% 정도 뭐 그렇게 얻었었는데 그 이제 그때 유희득 선생님께서 이제 그 회장 저쪽 유희탁 죄송합니다. 유희택 선생님께서 그 회장도 하고 그러셨는데 저보다 적게 표를 얻으셨거든요. 대의원 의장 하시면서요. 그래서 저는 그 3개월 만에 그렇게 7.5%라면 제가 이번에는 열심히 하면 뭐 좋은 표를 얻을 수 있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이 직선제가 아니고 간선제지 않습니까? 예. 간선제는 직선제랑 다른데 어떤 그러면은 방법을 좀 강구하고 계신지? 뭐 저는 뭐 캠프가 있는 게 아니고 저 혼자 하는 건데요. 저는 직선제보다는 앞으로 제가 추구할 것은 직선제이지만 지금 간선제 상황에서 투표한다고 해서 저한테 불리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직선제 상태에서는 오히려 사람들이 의협회장 선거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떨어져 있고 그리고 지역이라든지 인맥이라든지 학교 같은 출신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선거할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리고 가령 어떤 이렇게 그 팀들이 있어가지고 그 팀들이 조직이 되어서 어떤 사람들을 어떤 병원을 이렇게 공략하면 그 병원에서 몰표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좌지우지 할 수가 있는데 오히려 간선제에서는 그래도 선거인단 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점검을 해보고 나오실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번에 한 발표에 의하면 지금 그 당연직 선거인단 분들이 계시고 선출직 선거인단이 계시는데 당연직 선거인단하고 선출직 선거인단의 비율이 1대3 정도가 된다면 당연직 선거인단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러한 영향력이 많이 떨어질 거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대3의 비율이면 1,100명 정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선거인단의 참여율이 낮으면 아무래도 고정 멤버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더 유리하고요. 그리고 참여율이 높다면 1,100명 이상 된다면 해볼 만한 게임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직선제 어떻게 보면 단점을 몰표로 받을 수 있다. 이제 어떤
의국이라든지 이런 거를 그도 있고 사람들이 관심이 오히려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왜냐하면 우리가 이번에 경기도에서 한 것처럼 이렇게 인터넷 투표를 한다면 훨씬 관심도를 가지고 사람들이 관찰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번처럼 한다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우편 투표를 예전에 사실 제가 이제 저는 나이가 지금 30인데 이제 제 친구들이 이번에 막 레지던트를 마치고 이제 전문의가 갓 된 친구들도 있고 뭐 저처럼 공중보건을 먼저 간 친구들이 이제 수련을 받고 있는데 제가 이제 설문조사까지 한 건 아니지만 이제 많이 물어봤어요. 이 후보에 대해서 아는 바가 있냐. 근데 좀 안타깝지만 그 후보님에 대해서는 사실 알려진 친구가 바가 없다라는 거죠? 알려진 바도 없고 그러니까 이름 자체에 대해서 아는 친구들이 사실 전무했었어요. 네, 인지도 문제를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 개인에 대한 말씀이죠. 네, 그래서 사실 어떤 단체의 회장 자리면은 단지 정책 공부를 하거나 이런 발휘하는 게 아닌 어떤 사람을 이끌 수 있어야 되고 사람들과 사람들 관계에 부딪히면서 그 과정을 뚫고 나가는 게 회장의 역할이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조금 지금 많이 부족하신 것 같은데 지금까지 혹시 어떤 대표나 장을 역임하셨던 적이 있으신지? 그러면 저는 이런 제가 전북의대 내과 나왔는데 그 내과도 제가 회장을 했었고요. 거기서는 전공의 회장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동문회장. 동문회장. 동문회장 했었고 또 이제 저희 이제 이런 사회직으로는 적지만 제가 교회에서는 활동이 많았고 그다음에 또 전라북도 외국어 자원봉사회 부회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부회장이라고 하면 이렇게 이름뿐인 부회장도 많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이름뿐인 부회장이 아니라 저희 전라북도 전라북도 외국어 자원봉사회에서 제가 4천 몇백만 원 투자해서 책을 만들었거든요. 그것이 저번에도 신문에 났습니다. 이제 경기도 교육청이라든지 전라북도 교육청 또 이런 데로 책이 많이 보내져서 그게 반만년의 숨결이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 특히 문화사 중심으로 책을 만들었고요. 2002년에 발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책들이 지금도 10회 계속해서 연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굳이 제가 나서지 않으려고 해서 그렇지 나선다면 아주 잘할 것이라고 생각되고 실제로도 그렇게 잘해왔습니다. 네, 박정현 교수님. 예, 제가 질문을 뒤로 미룬 이유는 이게 제가 주관적인 느낌을 가지고 이제 질문을 하면 언짢은 질문이 될 것 같아서 좀 뒤로 미뤘는데요. 저는 좀 강한 질문일지 모르지만은 의사협회 회장이 정말 되시고 싶은 건지 아니면은 이 선거 출마 이런 기회를 빌어서 후보께서 하시고 싶은 그런 말씀을 하시고 싶은 건지 저는 그런 궁금증이 드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 박광호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나 우리 박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당선 가능성도 없는데 그 당선 가능성이 없는 가운데서 왜 자꾸 출마하자는 그런 말씀이시죠. 근데 저는 우리 아들에게 아들 방에 이제 아기들한테 보면 이렇게 눈 이렇게 앞에 이제 달려 있는 움직이는 장난감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장난감에 이제 그 벽면에 써 있는 것이 희망은 가질 수 없는 것을 갖게 하고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고 만질 수 없는 것을 만지게 한다. 그렇게 있고 또 우리 손 안에 영혼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일순간에도 영혼이 깃들고 있고 그리고 내가 보는 장미꽃 속에도 온 세상이 다 들어있다고 그런 시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도 이렇게 어떤 획기적인 바람이 생긴다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있습니다. 좀 부연해서 이게 저는 한 나라의 대통령도 참모가 굉장히 역할이 중요하고 또 의사협회도 굉장히 큰 단체고 혼자 움직이는 게 아니라 참모들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건 측면도 강한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캠프도 없고 혼자 움직이신다고 했는데 그러한 면에서 유권자들한테 어떻게 설득을 하실지. 저는 제가 이제 플라자를 통해서 많은 분들을 관찰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 이 정책도 다 플라자를 통해서 제가 얻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크게 생각하면 플라자에 등장하시는 모든 분들 그리고 그 발언하시는 모든 분들이 저한테는 참모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그분들의 허락은 받지 않았지만 만약에 이제 회장으로서 당선이 된다면 당선이 되는 날 회장은 제가 되겠지만 부회장 그러니까 보험 부회장하고 또 상금 부회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이고 그다음에 이번에 지금 정부에서 4월 달부터 DRG를 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당선되는 그 자리에서 정부 DRG에 대응할 수 있는 우리 의협의 포괄수가 준비위원회를 이끌 분들을 그때 발표를 하려고 하고 또 이제 저하고 성정이 같고 또 제가 가려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우리 대변인도 발표하려고 합니다. 네, 그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그 KMA 플라자의 그 참모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아니 그것이 아니고 부회장으로 선임하겠다고 하는 분이 누구신지 밝혀주실 수 있으신가요? 여기서 밝혀도 될까요? 그러니까 같이 일하고 싶은 같이 일하고 싶은 임원이라고 얘기하신 분들을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이게 영향을 미칠 텐데요. 뭐 괜찮습니다. 뭐 원하시면 도움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니요. 원하지 않으시면 안 해도 되는데 제가 생각해서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부회장으로 해서는 지금 울산시 회장님 하고 계시는 지금 같이 경쟁하고 있는 최덕정 회장님 부회장으로 하고 싶고 그다음에 보험 부회장으로는 윤철수 선생님 하고 싶고 그다음에 대변인으로는 린유한 교수님으로 하고 싶고 그다음에 우리 DRG 대책위원으로는 양훈식 교수님 지금 하고 계신데 김영재 선생님 그렇게 하고 싶고 그다음에 우리 이제 의협 공제회 그것은 주갈 선생님한테 부탁드리고 싶고 주갈 선생님하고 송노성 선생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린 적은 없거든요. 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말씀을 안 드릴 이유가 있나요? 지금부터 왜냐하면 제가 실은 이분들뿐만 아니라 전라북도 의사 회장분한테도 말씀드렸거든요. 제가 만일에 당선이 된다면 의협에서 일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물어봤는데 다들 안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거절하실까봐 말씀을 안 드린 건가요? 아니요, 제가 여쭤봤는데 그분들이 안 하실 거라고. 근데 제가 오히려 저는 그것이 뭐냐면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근데 이분들이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깨닫지 못하고 있거나 마음이 교만하구나 그렇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말씀하시는 거에 종교적인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 저에게 보내주신 사실 선생님 소개서를 그렇죠. 보면 굉장히 교회를 열심히 다니신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저는 그러니까 정치에서 종교를 배제할 거냐, 종교를 넣을 거냐, 그것이 지금 오바마 대통령 때 하고 그다음에 케네디 대통령 때 오바마 대통령이나 케네디 대통령이 캐톨릭이시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신교 국가인데 그래서 문제가 많이 됐고 우리가 또 제가 이제 또 존경하는 그 미국 그 국무장관 울브라이트 국무장관이 쓴 책이 있습니다. 근데 울브라이트 국무장관이 쓴 책에서도 보면 이런 정치와 종교는 분리할 수 없는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번에 다 이렇게 읽은 책이겠지만 저스티스 마이클 셀든이 쓴 책에서도 보면 그 마지막 페이지쯤 가서 보면 우리가 사회에서 종교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것 또는 사회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좋은 것처럼 다들 말하고 있지만 그렇게 하는 것은 오히려 그런 저스티스 정의라든지 종교를 핍박하고 억압하는 것이다. 오히려 우리가 그러한 정의라든지 사회적 정의라든지 우리가 인생에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우리가 지금 보통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소프 오페라 그러니까 그 일반적으로 나오는 라디오 방송에 나오는 이야기라든지 연예인들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뭐 음담 패설이라든지 욕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난무하는 이유도 우리가 어떤 비전을 가지지 못하고 어떤 비전을 제시하는 곳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도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코
제가 가진 그 어떤 종교적 신념을 가지고 이런 의사회장을 한다든지 또는 사회에서 일을 한다든지 그것에 대해서 부끄럽지 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전이라는 게 뭡니까? 비전. 비전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좀 구체적으로. 예, 비전. 생각하시는 비전에 대해서. 영어로 표현하면 그런 질문을 해주셔서 굉장히 고맙습니다. 제가 가진 비전은 너무 브로드해가지고 잘 와닿지가 않거든요. 지금 우리들이 지금 의사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우리가 가진 고정관념이 환자를 치료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WHO나 알마아라 그 선언에서 말하는 건강이라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환자를 건강하게 하는 거, 환자의 질병을 치료하는 것은 의사의 본연의 임무 중에서 의사가 해야 되는 일 중에서 극히 일부, 한 4분의 1 정도뿐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 덧붙여야 될 것이 질병의 예방, 마치 그 보건사회부에서 자기들이 그 질병 예방하는 것이 자기들의 업무인 것이 말씀하고 있는데 질병 예방하고 그것이 또 두 번째 임무이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생각하지도 않았던 인간이 가진 잠재력을 발전시켜 주는 것 이것이 의사의 임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환자 대하면서 보면 이 사람은 정말 좋은 환경이라면 또는 조금만 노력한다면 훌륭한 음악가가 되겠구나 훌륭한 수필가가 되겠구나라고 느끼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럴 때는 우리들은 이것이 나는 환자의 병을 치료하는 사람인데 내가 이 사람 인생에까지 이렇게 참여하고 관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의사라는 것은 그 사람이 잠재된 그런 잠재성까지도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의사의 임무이고요. 그 네 번째는 이제 제가 3년 전에 주장했을 때 사람들이 다 어찌 꿈 같은 이야기라고 했을 때 했는데 가령 타운홀 미팅도 이야기했고 우리가 KMA 병원을 지차하는 것도 이야기했었고 그다음에 선의뱅크 또는 푸드뱅크를 만들자는 것도 다 꿈 같은 이야기를 했는데 실은 네 번째에 해당되는 겁니다. 의사는 건강이라는 것은 우리가 신체적 그리고 그다음에 정신적 그리고 사회적으로 내가 참 평안하다 느낄 수 있는 것 그것이 건강입니다. 그러니까 의사의 임무라는 것은 이 사람이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평안하다라고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돌보는 것이 의사의 임무입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신지현 기자님. 네, 전 후보께서 생각하시기에 현재 그 의사들이 그러니까 의사 집단 전체가 국민들로부터 좀 어떻게 좀 평가를 받고 있는지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 국민들과 좀 이렇게 사이가 좀 멀어져 있다면 그거를 좀 가깝게 만들 수 있는 방안 어떤 보관을 가지고 계신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그 국민들께서 의사를 나쁘게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좋은 직업군 중에 의사가 돈 많이 벌고 해서 이렇게 그런 게 아니고요. 가령 제일로 좋은 직업군은 소방사죠. 그 어려움을 도와주고 하니까. 그런데 정치인보다 정치인이 제일로 나쁘게 평가되고 있고 우리 의사들은 오히려 좋은 직업군 중에 하나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목사님이라든지 그런 분들 같이 그보다 조금 낮은 등급이지만은 사회적인 평가는 의사도 좋은 직업으로 돈을 많이 벌고 그래서 아니라 이 사람들이 좋은 일을 하고 있다라고 평가되고 있고 변호사라든지 정치인이라든지 그런 사람들 아주 낮게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마치 의사들이 낮게 평가를 받고 있는 것처럼 여기는 집단이 바로 정부하고 정치인들입니다. 정부하고 정치인들이 의사들이 사회에서 나쁜 평가를 받고 있는 것처럼 인식하게끔 그렇게 만들고 있거든요. 실은 평가를 해보면 의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국민들은 좋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의대에 진학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 꼭 그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의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좋게 평가하고 있는데 정부나 정치인들이 나쁘게 지금 몰아가고 있고 왜냐하면 그 국민들이 좋다고 평가하고 있는 그것을 나쁘다고 말을 하면서 자기 자신들이 높아지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국민들의 의사에 대한 평가와 의사 집단에 대한 평가는 약간 다른 것 같거든요. 국민들이 바라볼 때 가령 자기 주치의라든지 자기를 치료하는 의사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더 좋은 관점을 가지고 계시죠. 근데 의사 직업 전체를 봐서도 그렇게 나쁜 평가는 아닙니다. 다만 우리들 의사들은 잠재력이 그보다 더 많이 있죠. 우리가 정말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너무나 많은데 그 달란트를
충분히 지금 못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불만이 있는 거죠. 이제 제가 회장이 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잘 사용해서 그야말로 사랑받고 존경받는 의사들이 되자, 그런 거죠. 제가 좀 분위기 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굉장히 좀 독특한 경력을 가지시고 또 예상치 않은 후보라는 게 솔직한 느낌이 좀 듭니다. 근데 선생님께서 직접 보내주신 자기소개서에서도 본인을 좀 독특하다, 돌출적인 행동을 했었다라고 그렇죠. 설명을 하셨어요. 제가 처방전에 땡큐라고 쓰셨다. 그래서 당시 처방전에 땡큐라고 쓴 걸로 굉장히 유명했었다. 뭐 그랬었습니다. 비슷한 사례가 저도 아는 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요. 입원 환자를 돌보고 병원 옆에서 새벽 4시 30분에 에어로빅 체조를 하는 것 때문에 교수님들로 주의를 받았다고 했는데 제가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거는 남자들이 에어로빅 체조는 잘 안 하거든요. 에어로빅을 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저는 이제 제 소개서에 나오는데 제가 이렇게 남자 체형 멋지고 이렇게 가슴이 푹 나오고 그다음에 듬직한 그런 남자 체형은 못 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여자 체형이 더 가깝고 여자 체형으로 본다고 해도 이렇게 가슴이 나오는 게 왜 여자? 아니 그 요새 막 이렇게 막 그 운동은 가슴 근육이 가슴 근육이 나오는 거죠. 오해하겠네.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제가 그리고 술 담배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병원이라는 데가 여자분들이 더 훨씬 더 많은 동네이고요. 그리고 또 남자들 그 의사분들 우리 레지던트 친구들도 보면 되게 술 많이 마시고 이렇게 담배 피우고 그래서 늦게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요새도 그렇고 요새도 뭐 새벽 3시 4시에 일어나거든요. 근데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때도 일찍 일어나서 환자 싹 돌아보고요. 필름 딱 정리해놓고 나갑니다. 그래서 나가는 것이 뭐 머리 다른 건 아니고 바로 옆에 있었으니까요. 근데 왜 교수님이 운동하는 거 가지고 주의를 받아 중단을 했어요? 그뿐만 아닙니다. 제가 이제 레지던트 때 이제 고년차가 되면 이제 외래에서 환자를 진료하지 않습니까? 그때 환자 진료할 때도 제가 타이핑을 했었거든요. 저는 타이핑도 좀 빠르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한 1-2개월 지났더니 이제 교수님들이 너가 그때 당시 타이핑은 그러니까 그 경찰청 같은 데 가서 이렇게 뭐 조서 받을 때 타이핑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너가 지금 환자들 이렇게 히스토리 테이킹을 하는데 왜 마치 그런 것처럼 그렇게 타이핑을 하냐, 손으로 써라 해가지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손으로 쓰는 일이 없잖아요. 다 저기 컴퓨터 입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제가 생각할 때 굉장히 남보다 굉장히 빨리 지나간다. 아니 빨리 에어로빅 때문에 주의를 주신 건 아니었고요. 에어로빅도 받았고요. 또 그것도 받았고 그랬습니다. 에어로빅은 왜 받으신 거예요? 에어로빅은 그러니까 제가 환자도 다 열심히 보고 그러는데 그게 많이 날 수 있다 뭐 그런 식으로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근데 지금 우리가 요새 지금 전공의들 새로 들어오고 입국식 퇴국식 하는 보면 다 나와서 다 에어로빅 다 하고 자기들 악기 연주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기 싫어하는 거 억지로 하는 겁니다. 그럽니까? 그런데 어쨌든 저는 그러니까 제가 20년 정도 오히려 더 빨리 갔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자들만 하는 에어로빅에 아니에요. 혼자 뛰셨던 건 아니고요? 그러지 않죠. 남자 여자 다 하고 지금은 오히려 지금 우리 동사무소나 이런 데서 그 댄스 교습도 하지 않습니까? 나이 드신 분들. 그러니까 전혀 오히려 그분들이 더군다나 제 전주라는 도시가 좀 보수적인 도시라서 그런 면도 있었습니다. 사모님도 의사신 걸로 저희 집사람은 영상과 어떻게 만나셨어요? 저기 했죠. 6년 차이 나니까요. 선부 왔습니다. 같은 학교. 같은 학교이긴 해요. 근데 같은 학교는 했는데 저는 그때 이미 개업을 하고 있는 상태였고요. 근데 우리 집사람은 이제 레지던트 1년 차이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6년이나 빠르니까 저 이제 졸업할 때 거기는 이제 들어오고 뭐 게임이 안 되죠. 실례지만 30대 그럼 중반 정도에 하신 겁니까? 예, 저는 34살에 34살에 결혼했습니다. 굉장히 앞서가셨네요. 요즘 이제 30대 중반에 결혼을 하시는데 그때는 당신은 30대 다 미만에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랬었죠. 저는 이렇게 별로 이렇게 관심이 없어가지고요. 네. 부인께서는 의협회장 후보를 등록하신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집사람은 아마도 지금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나올 때에도
이제 같이 또 밥 먹고 제가 요새 그래서 설거지랑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또 제가 이제 설거지 하고 있고 우리 집사람이 옆에서 이제 저 설거지 하고 있는데 옆에서 이제 또 도란도란 이야기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보 나 오늘 점심하고 저녁을 서울에서 먹어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아니 갑자기 왜 그런 말을 해? 그게 지금 예약된 거야? 그러면은 저번부터 미리 준비된 거야. 네, 저번부터 미리 준비된 거였어. 근데 우리 집사람은 제가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관여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잘 갔다 오시라고 이렇게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숨기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그게 다 일맥상통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우리 집사람보다 조금 버전이 좀 낮아가지고요. 삐는 것이 많거든요. 우리 집사람이 빠지는 것이 많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또 이제 제가 고속버스 타고 올라오는데 택시 부르려고 했거든요. 근데 제 차 타고 가서 병원 앞에다 차 주차해 놓고 가라고 해서 또 제 차 그렇지 하고 이제 했고 또 다른 것도 보면 저보다도 우리 집사람이 총명하고 이렇게 제가 부족한 점을 채워준 점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자들은 남자보다도 아무래도 현실적이잖아요. 이 의협회장 출마한다든지 하는 것이 현실하고는 참 동떨어진 거거든요. 지금 여자들 우리 집사람뿐만 아니라 부시 대통령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부시가 80살 때 비행기 타고 가다가 이제 자기 생일 기념으로 낙하산 타고 튀어내렸거든요. 근데 아버지 부시의 이제 부인께서 하신 말씀이 왜 남자들은 저렇게 멀쩡하게 날아가는 비행기에서 이렇게 떨어지는가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안락하게 살고 있으면 안락하게 살지 왜 또 거기서 이렇게 어려운 일을 선택하고 그런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우리 집사람은 그런 말,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해야 되는 것은 이제 저는 지는 태양이거든요. 우리 애기들이 이제 떠오르는 태양들인데 떠오르는 태양을 위해서 지는 태양이 이제 봉사하고 그래야 되는데 왜 자꾸 그런 일을 나서냐 그것인데 저는 이제 지는 태양으로서 그래도 저녁 노을을 아름답게 빨갛게 물들이고 세상을 아름답게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말씀 언제 하실 건데요? 가족분들께 앞으로도 안 할 예정입니다. 알게 되겠죠, 뭐. 그럼 당선되시면 만약에 사모님께서 하지 말라,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이제 예전에도 실은 오늘 이야기한 게 아니고 작년 봄에 이야기했었거든요. 그때 반대했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근데 이제 또 여자들 마음이란 그렇잖아요. 한편으로는 반대하면서도 남편이 자꾸 하겠다는데 그렇게 기죽이지 말자 또 그런 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남편이 서울에서 이제 근무하게 되면 아마 지금 전주에서 지금 어차피 이렇게 자기 병원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월급장이 의사이니까 아마 서울 쪽으로 또는 경기도 쪽으로 자리를 옮길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의협회장 후보 입장에서 본다면 부인도 이제 회원이시잖아요. 회원을 설득하지 못한 건 아닌가요? 우리 집사람은 제가 이제 이렇게 이제 회장으로서 한다면 이제 사회에 참여한대요. 사회 참여 같은 것을 우리 집사람이 참 잘할 것입니다. 지금 저희가 25일 날 선거지 않습니까? 근데 25일 날 중국에서 선교사분들이 2분 오셨는데 우리 집에서 주무시게 될 예정이거든요. 그리고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 집사람은 이제 남들에게 베푸는 것도 좋아하고요. 그리고 제가 올바른 길을 감으로 해서 우리 집사람이 또 그런 일을 많이 할 수가 있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면 먼저 하늘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너에게 풍족하게 주시리라. 그것을 믿고 있고 실제로도 그렇고 있습니다. 네, 정계호 후보님의 인품과 그리고 평소 생각에 대해서는 좀 어느 정도 감이 잡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정책 이야기를 좀 본격적으로 해볼 것 같은데요. 김숙희 원장님 질문해 주시죠. 네, 아까 인이협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요. 지금 회원들은 우리 지금 의사 회원들은 굉장히 절박한 그렇죠. 그런 시간에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신들을 위해서 대신 싸워줄 어떤 수장을 원할 수가 있어요. 물론 거기에 대해서도 대책을 세우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혹시 인이협이라는 점에서 제가 지금 들어보니까는 선생님도 조금 인이협 비슷하지 않은가 하는 감을 조금 듣거든요. 인이협에 대한 걸 어떻게 아셨길래 어떤 점에서 싫다고 생각을 하셨나요? 인의협 교수님들 중심으로 이제 있는 것이 뭐냐면 의학분업도 그분들이 해서 만드는 거였고 그다음에
그 인의협 이제 그 제가 이제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가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그 나바로 교수님이 쓴 이제 사회주의 그 의료에 대한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의협 그분들 생각은 뭐냐면 우리가 평등하게 세상을 평등하게 만들자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그다음에 solidarity 그러니까 그 서로 사회적 정의를 가지고 그다음에 서로가 돕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인의협 생각이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 자체가 그런 이론이지만 그런 이론을 사회에 적용시켰을 때 나타나는 문제점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서울대 팀들이 그렇게 해서 죄송합니다만 잠깐 인의협 팀들이 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자기들의 이론을 사회에 적용시켜 보자는 거예요. 근데 저는 나바로 교수님하고도 같이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나바로 교수님이 쓴 책을 가지고 서울대에서 배웁니다. 그리고 나바로 교수님이 쓴 책 그대로 배우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들은 나바로 교수님하고 이제 그 토의를 하면서 나바로 교수님이 굉장히 많이 깨집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이론하고 현실하고 안 맞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질문하면 그 참 좋은 질문이다 해놓고 대답을 못 합니다. 나바로 교수님 자체가. 그러니까 저희들은 그 책을 사회주의 의료에 대해서 배우긴 했어도 그 사회주의 의료가 가지는 단점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고 그것을 직접 원저자와 함께 상의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쪽에 인의협 선생님들이 그분을 만나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한 상태에서 가지고 그 책으로 보는 그것하고는 훨씬 그 깊이도 떨어지고 제가 넓게 알고 그래서 그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사회주의 의료하고 제가 알고 있는 사회주의 의료하고 틀립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엔 비슷한 것 같아도 이따가 나중에 아마 질문이 나오리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인협 같은 데서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 무상의료지 않습니까? 저는 무상의료 그 사람들이 알고 있는 무상의료가 그게 아니다 이거죠.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말씀해 주시죠. 선생님 생각하는 무상의료는 어떤 겁니까? 무상의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료 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바로 1차 의료에서 이제 소개된 건데 그 사람들이 말하는 무상의료라는 것은 뭐냐면은 자기들이 병원에 갔더니 자기들이 부담하는 비용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안 냈으면 쓰겠다는 거고 그다음에 그리고 그러니까 본인 부담금으로 치료되는 것이 너무 많으니까 본인 부담금으로 치료되는 질병 그런 어떤 프로시저도 없이 모든 프로시저를 다 받을 수 있게끔 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입체적인 모양으로 봤을 때 이게 지금 그 사람들 무상 의료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두 축만을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나머지 한 축에 대해서 그러면 누가 보장을 받고 있는가가 문제입니다. 지금 제가 연구를 제가 이제 해본 결과 보면은 병원에 가는 사람들은 있잖아요. 우리나라 평균 임금, 평균 수입보다도 더 높은 사람이 갑니다. 그리고 의원은 평균 수입보다도 더 낮은 사람이 오거든요. 그리고 그보다 더 못한 사람들, 우리나라 평균 수입보다도 훨씬 낮은 사람들은 병원에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 인구의 15% 정도가 해당이 됩니다. 이 무상 의료를 주장하는 사람들 말이죠. 나머지 15%에 대해서는 눈꼽마치도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을 위해서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병원에 가봤더니 불편하더라 이거예요. 내가 돈을 많이 내더라 이거예요. 나는 돈을 안 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은 그 병원에 가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15% 정도 된다는 겁니다. 그 무상 의료를 주장하는 사람들 나 정말 염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자기가 자기 좋겠다고 병원에 가지도 못하고 의원에 가지도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느냐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염치 없는 말 하지 말고 우리가 진정으로 전체가 함께 가자는 거죠. 그래서 국민의 15%를 떼어놓지 말고 자기 좋다고 무상의료 주장하지 말고 같이 갈 수 있는 방법으로는 첫째 의료 재정을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의료 재정을 많이 만드는 거 생각하고 무상의료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무상의료 좋지만은 그 사람들 다 포함하고 의료 재정을 넓혀서 그리고 우리 의료 주가가 30% 낮고 해서 이대로 나가면은 유지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상적으로 무상의료를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단계를 밟아서 정말 모두가 혜택을 받는 그러한 전체가 행복한 전체가 건강한 그런 사회를 만들고 그러한 의료 방향으로 가자는 겁니다. 그 굉장히 좋은 말씀인데요. 사실
방향은 뭐 맞다고 생각하고 뭐 이상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사실 재정 확보 뭐 한 가지만 갖고 얘기를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토론이 필요하고 실질적으로 뭐 재정 확보하는 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보험료 올리거나 아니면 정부가 돈 더 주거나. 예, 그게 바로 정부가 주장하는 거죠. 네네. 그렇지 않습니다. 그 재정 확보 방안을 가지고 계시죠. 그러죠. 그게 지금 그게 그런 것 때문에 제가 나온 거 아닙니까? 그 정부에서는 그 재정 확보한다면은 보험료를 올리자는 거예요. 보험료 올리는 게 뿐이 없다. 얼핏 생각하면 맞는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나가는 걸 줄여야 되니까 뭐 포괄수까지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나가는 걸 줄이자는 거예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그 뭐냐면 그 재정을 만들 수 있는 보충적 자금 지원에 대해서 지금 제가 그 번역하고 있는 2010년판 세계보건기구 보고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정부 사람들은 그런 거 공부하는 거 뭐 하고 있는가 모르겠어요. 그거 보면 보충적 자금 마련 방법에 대해서는 뭐냐면 담배와 술에 대해서 지금도 담배에 대해서 담배세 나가지 않습니까? 술에 대해서도 나가야 됩니다. 왜 술에 대해서는 그 세금을 물지 않고 있는지 모르겠고 또 하나는 국외 여행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세금 물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성형수술하는 사람도 세금 물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건강 세금을 물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기 성형 그것은 정말 꼭 돈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건 아니지만 꼭 필요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 다 똑같아. 근데 그게 이제 그 결국은 이제 세금을 그게 이제 뭐 직접세든 간접세든 뭐, 뭐 특별 목적세든지 간에 어찌 됐건 세금을 뭐 국민들한테 국민들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결국은. 근데 틀린 거죠. 뭐냐면은 아까 보험료를 올리자는 것은요. 뭐냐면은 그 이게 간접세거든요. 간단히 이야기해서 모든 사람이 똑같이 세금을 내자는 거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돈 있는 사람이 돈을 더 내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형할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돈이 조금 더 있는 거죠. 근데 술 같은 경우에도 보면요. 술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술을 많이 드시는 분들은 어려운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 그게 그러니까 술이 틀리죠. 그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은 막걸리 마시거나 소주 마십니다. 막걸리하고 소주에다가 세금 내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포도주나 그 양주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다 세금을 내자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사회적인 여러 계층이 있는데 이미 특별 소비세라는 게 붙어서 비싸게 더 내자는 거죠. 그러니까 그보다 더 내자는 것이니까 그 지금처럼 있지 말고 그런 사람들한테 더 내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충적 자금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효율적으로 보건의료 재정을 움직이자는 겁니다. 제가 우리나라가 그 부패율이 세계 9위 정도, 아니 동남아시아에서 9위 정도, 말레이시아 우리나라하고 맞먹는데 말레이시아가 8위고 우리나라가 9위입니다. 그래서 말레이시아를 연구해 보면 말레이시아 의료 재정의 12%에서 25%, 많게는 25%까지 의료 재정이 누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 주머니로 나가는지 모르게 나간다는 거죠. 우리나라가 말레이시아가 8위고 우리나라가 9위라면 우리나라도 20% 정도는 의료 재정이 새고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고, 그리고 제가 윤철 선생님이 그 계속 주장을 했는데 여태까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지금 그 다른 후보님들이 지금 이제 회장하고 있는 그런 후보님들이 윤철 선생님이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것을 자기들이 이게 이해하기가 어려우니까 또 상대방이 자기들의 단점을 자꾸 지적하니까 그런 주장을 다 무시했던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우리나라에 와서 이제 저는 객관적으로 보려고 노력하니까 플라자 글들을 계속해서 객관적으로 볼 때 윤철 선생님 지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청와대 신문글을 통해서 그런 지적을 했는데 지금 가장 문제되는 게 뭐냐면 4조 5,866억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류상으로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디로 샜는지 어찌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2009년에 이쪽으로 이제 그 공단 2월금으로 4조 5,866억이 넘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공단 통계에서 2월금이 없어지고요. 그다음에 누적 수지라는 그렇게 해서 지금 만들었는데 그 누적 수지는 어떻게 되냐면은 2월금하고 적립금하고 합쳐서 누적 수지가 됩니다. 근데 그 지금 공단에서 이번에 2010년, 2011년을 표기할 때 누적 수지를 똑같이 뭐냐면은 누적 적립금을 표시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월금 있지 않습니까? 2009년 2월금이 4조 5,866억입니다. 근데 그걸 빼고 2월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돈이 어디 갔나 찾아봐야 됩니다. 이런 돈도 있고, 그다음에 2009년을 통계를 보면 정부에서 발표한 통계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한 통계에는 32억이 적자가 났다고
표현을 했고 다른 한 통계에 보면은 3,200억이 이익을 봤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에서 통계 발표를 할 때 3,200억 원 이익 봤다는 것은 그냥 한 통계에서 그냥 없애버렸고 32억 손해봤다는 그 통계를 가지고 그 통계를 인용해서 2010년하고 2011년 것을 계산해서 그것을 핀문에 발표했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좀 질문을 드릴게요. 보면은 이렇게 건강보험 재정을 튼튼하게 만들 추가의 재원, 뭐 예를 들어서 미용 성형 수술에 세금을 매긴다든지 그런 것도 개선을 하고 또 방금 말씀하신 지금 정부 통계가 좀 굉장히 문제가 많다. 그런 걸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 입법 과정에 영향을 미치고 또 행정부의 정책에 이런 것이 잘 개발하고 집행될 수 있게 영향력을 미쳐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런 국회의원이나 정책 당국을 대상으로 어떻게 효율적인 그런 설득을 하고 설명을 할지 그 얘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보건복지부가 보건복지부가 저기 정부 속에서 힘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번에도 그 2011년 넘어오면서도 보건복지부가 그 올린 예산에서 몇천억이 삭감이 됐거든요. 국회에서 삭감이 된 것이 아니고 경제기획원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보건복지 정책 관련해서 보건복지부가 힘이 없고 뭐 그런 문제들은 많이들 알고 있는데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의사협회 단체 수장으로서 어떻게 하실 건지. 저는 그 좋은 생각이 있죠. 그래서 저는 우선은 이제 두 가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우선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는 37대 협회장 임기는 2014년 8월까지만 하고 마치려고 하고 협회장하고 대의원은 2014년 7월에 직접 선거를 통해서 하려고 그런 정관을 바꾸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선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지금 의회장 선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국회의원도 선거하고 있고 지금 뭐냐면은 지금 우리는 이러고 앉았지만은 우리가 정부에서는 지금 DRG 한다고 지금 이미 DRG 4월 달부터 DRG 실시하지 5월 달부터 DRG 수가 나오지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4월 달 핵심을 조금 빨리 말씀해 주시면 그래서 뭐냐면 4월 달에 그 보사부하고 협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선거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이 윤철철 선생님 의견이고 저는 그 의견을 받아들여서 2014년 7월에 의협회장 선거를 하고 그렇게 하면 우리가 매년 4월 달에 보사부하고 같이 만나서 보사부가 예산안을 짤 때 이렇게 예산을 같이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 예산을 만들었는데 저기 기획재정부에서 그 삭감을 한 그런 말씀입니까? 그럼 의사협회장으로서 어떤 일을 하시겠냐고 여쭤보는 건데 왜냐하면은 보복부하고 협의하는 거는 제가 볼 때 그거는 뭐 당연히 원론적인 얘기고 실질적으로 어떤 액션을 취하실 거냐를 좀 여쭤보는. 지금 의사협회하고 누가 협상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시죠? 지금 보험부의장이 하고 있는데 그 보험부의장 이름이 양원식 교수님이 있고 그 보험이사 이름이 김영재 선생입니다. 제가 양원식 교수님 저 고등학교 1년 선배님이고요. 김영재 선생님하고도 계속해서 통화 중에 있고요. 그리고 제가 저 이력을 보면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우리나라 CPT 거기 미국 파견 위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CPT가 뭐냐면 의료 행위 조정 위원회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의료 수가 조정하는 거고요. 의료 수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 두 분을 안다라는 게 정부와 협상력을 갖는다라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현실적으로 정부와 의협에서 정부하고 협상을 한 그 두 사람이 바로 그 양원식 교수님하고 김영재 선생님입니다. 그러니까 그 두 분을 아시는 걸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이미 제가 아까 발표한 사람 이름 중에 그 사람들 두 사람 이름이 그분을 활용해서 정부와 협상을 하겠다라는 얘기죠. 포함되어 있고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 중에 이 일종의 총선이나 대선이나 그런 선거와 시기를 맞추겠다. 그거 하나 하고 협상 대표를 잘 뽑겠다. 그렇죠. 그거 말고는 지금 다른 방안을 제시하지를 못하시고 계시거든요. 그것이 왜냐하면 재정을 잘 만들게끔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사부에서도 이렇게 자기들이 정부에서 재정을 많이 따와야 되는데 자기들이 계획하고 예상한 것보다도 몇천억 원씩 적게 따오기 때문에
사실 그런 역할은 제가 봤을 때는 뭐 그 의사협회 회장의 역할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의사협회 회장이 뭐 물론 관여는 해야 되겠지만 아니요. 근데 외국에서는 그걸 하고 있습니다. 네. 저기 굉장히 뭐 아주 훌륭하신 말씀 많이 들었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4월 총선이 있는데 오히려 의사협회 회장보다는 그 전주시나 그쪽에 국회의원 해갖고 하는 게 훨씬 더 그 생각하시는 바를 빠르게 실천할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말 아니요,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국회의원 나오고 있는 사람들도 이제 우리 그 이제 사무장 내 친구분들이 지금 국회의원에 나오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정동영 의원이 꽉 붙잡고 있었는데 정동영 의원이 서울로 지금 나오게 되고 그래서 무주공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그 전주 난리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주당 그 국회의원으로 이제 채택만 되면 자기들이 당선하게 되는 거니까. 근데 거기에서는 이제 그렇게 국회의원을 하게 되면 당내 지침을 따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또 지역에서 원하는 것을 할 수밖에 없는데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거 그리고 제가 배운 것이 어떤 조그만 지역에서 대표로서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전주시 의사회장이나 전라북도 의사회장 안 한 거였거든요. 뭐 남들은 못했지 않았느냐라고 말하지만 저는 그때 당시 국권투위원이었기 때문에 제가 한다고만 했었으면 미국에만 가지 않았으면 제가 했을 겁니다. 근데 저는 제가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하면 뭐하냐 생각이 들어서 제가 공부로 간 거였죠. 중간에 제가 잠깐만 정리할 게 좀 필요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아까 지금 그 전기엽 선생님 말씀하실 때 대정부와 의협 측에서 협상을 할 때 지금 양훈식 보험 부회장님과 김영재 선생님 옛날에 가계업의 지역 보험이사를 하셨던 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분들이 이제 주도적으로 협상을 하신 거기다가 이제 윤철 선생님이랑 가까이 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제가 이제 의협 취업을 꽤 오래 했는데 그 보험 부회장님이 가서 협상을 하실 때의 입장은 개인적인 생각이나 판단에 의해서 협상을 하시는 게 아니고 의협에서 이미 정부에서 갖고 있는 생각을 듣고 난 다음에 내부 상임위사회나 여러 가지 관련 전문가에서 의견을 수렴을 해가지고 난 다음에 입장을 정한 다음에 가서 전달하시는 역할만 하는 게 사실상 그런 것이죠. 왜 그러냐면은 그때 협상이 지금 현재는 11월 달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11월 달에는 이미 9월 달에 그 국회를 통해서 이미 예산안이 다 편성이 돼 있거든요. 근데 예산안이 다 나와 있는데 뭐 거기 11월 달에 모여서 왈가왈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정해진 코스로 가는 건데요. 네, 방금 질문을 주신 분은 청년의사신문의 이승우 기자였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번씩 질문을 하고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 전에 제가 선거 공약에 좀 재밌는 문구가 있습니다. 지혜로운 태양과 함께 춤을 두 번째 인사드립니다. 지혜로운 태양과는 그게 제 인디언 이름입니다. 지혜로운은 6년으로 태어난 사람 가령 46년이나 56년이나 36년은 전부 다 지혜로운이고요. 그다음에 2월에 태어난 사람 무조건 태양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유행한 인디언 이름 짓기도 이름을 주신 거군요. 그리고 함께 춤을은 뭐냐면 1일 날 태어난 사람 모든 사람이 다 함께 춤을입니다. 그래서 의문점이 풀렸습니다. 제가 하나 조금 걱정되는 거는 정교 후보님이 굉장히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그 후보들 중에서 상당히 좀 이제 그 인지도도 낮고 또 정책도 너무 이상적이다 보니 잘못하다가는 이 후보의 그 지금 선거 흐름 자체가 약간은 희화화된다라고 해야 될까요? 얘가 신뢰가 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그런 우려의 목소리도 충분히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제일 맨 위에 쓴 것이 여기 보면은 두 번째 인사드립니다 이거든요. 그래서 그 두 번째라는 것은 상대적인 겁니다. 저도 두 번째지만 선거하시는 분도 두 번째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저번에 경만호 회장님 뽑았지 않습니까? 저 그때 나왔거든요. 근데 저 경만호 회장님 뽑고 만족하셨느냐 이거죠. 그러면 당신이 한번 이미 당신도 그런 기회가 있었고 저도 한번 기회가 있었는데 이제 다시 한번 뛰자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저는 이제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저를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내세운 공약이 뭐냐면은 의협은 당신과 함께 성장한다입니다. 그러니까 KMA 클래스 컨티고인데
당신과 함께 성장하는 것은 뭐냐면 당신이 성장하지 않으면 의협도 성장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분이 물론 의협 회장을 선출되시더라도 의협 발전하시겠죠. 그렇지만 당신이 성장한다는 것 의미 그 속에는 또 뭐가 있냐면 당신이 선택하는 그 선택권이 당신의 미래를 또는 의협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이렇게 뭐 저 혼자 뛰니까 무슨 저를 협조해 줄 사람이 없지 않냐고 말하지만 제가 회장으로 선택이 된다면 이미 그 많은 사람이 저를 협조하겠다는 마음의 서약을 한 것입니다. 근데 회장으로 선택이 되면 그 이후로는 뭘 도와줄 사람이 있네 없네 그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신재훈 기자님. 네. 저는 그 의사협회장의 중요한 그 임무 중에 하나가 그 국민들과 이렇게 소통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어떤 정책을 이제 의료와 관련된 중요한 정책이 결정될 때 예. 몇몇 머리 좋은 사람들이 결정한다고 해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 그 정책이 예. 국민들한테 지지를 받고 예. 여론의 지지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여론의 어떤 정책을 하시고자 할 때 여론의 지지를 어떻게 받을 건지 국민들과의 소통을 어떻게 하실 건지 좀 제가 그러니까 3년 전에 이야기한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게 타운홀 미팅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안철수 선생님이 그 외국 유학 갔다 오셔가지고 느낀 바가 있어가지고 그 청춘 콘서트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안철수 선생님이 청춘 콘서트 하니까 우리 이제 박 대표님께서 20대 스킨십을 하셨고요. 그게 바로 타운홀 미팅입니다. 그런 미팅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마음을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전해주고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파악하는 거거든요. 제가 3년 전에 그 협회장 출마에 나왔을 때 타운홀 미팅을 하자고 그랬는데 무슨 타운홀 미팅이냐고 사람들이 그랬거든요. 앞으로는 제가 회장이 되면 타운홀 미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의사회에서 보면 의사들만 모여가지고 옹기종기 모여서 20명, 30명 모여서 뷔페 먹고 그런데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지역 사람들 초청해가지고 제일 처음에는 우선 병원 사람들 초청하고 그다음에는 이웃 사람들 초청해서 뷔페 안 먹고 저는 짜장면 먹고 김밥 먹고 하자는 거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당신들에게 전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를 하면 나중에 그 국회의원도 우리가 좌지우지할 수 있습니다. 지금 약사들 하는 거 게임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제가 신재훈 기자 질문을 받아서 또 질문을 드릴 텐데요. 의료 정책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시고 전문성을 갖췄는데 저는 전문가의 아주 중요한 자질 중에 하나가 쉽게 주장하는 바를 일반 대중과 또 의사들은 민초 의사라는 표현을 쓰는데 민초 의사들과 소통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KMS 크로스 콘티고 타운홀 미팅 이런 거를 아시는 분이 생각보다 많지 않거든요. CPT가 어떻고 그러면은 그런 노력이 좀 충분하지 않다는 느낌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제 제가 그런 이유가 뭐냐면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보건이라든지 의료 정책을 생각해 본 바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미국에 가서 보건 정책을 6년 7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6년 7년 할 때 그때는 영어도 못하고 한국말도 못하고 그랬습니다. 지금 또 한국에 오니까 한국말도 잘 못하고 영어도 못하고 마찬가지지만은 그래서 저는 대변인으로 린유한 선생님을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린유한 선생님은 모르고 계신 거죠? 대변인으로. 대변인 될 거예요. 제가 저번에 그 일본에 가서도 만났습니다. 말씀 드렸어요? 말씀 안 드렸죠. 근데 그분은 충분히 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신 마음속에 그런 것을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으시거든요. 그리고 린유한 선생님이 저하고 사과 방식이 많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저를 대변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린유한 선생님을 찾으려고 하고 만약에 이제 린유한 선생님이 안 한다면 제가 가서 이제 이야기를 해야죠. 부인하고. 근데 그 대변인 한 명이 잘 선출이 되고 선발이 된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지 않을까요? 그러지 않다 이 말이죠. 근데 그 사람들은 실질적인 말씀을 제가 드릴게요. 지금 박원순 시장 MRI 그 문제 논란 때문에 지금 의사들이 굉장히 인터넷상에서 공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굉장히 욕을 많이 먹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저도 실은 이제 그 박원순 그 시장님 그 MRI 아들 그 MRI 문제 가지고 이제 그래서 이야기했을 때 저도 그 의사들은 있는 사실을 그대로 이야기한다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노 대표를 실은 한 것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방송에서는
아주 일부만 나왔기 때문에 마치 그 강용석 씨한테 휘둘려가지고 의사회가 또는 이제 그 노 대표가 잘못한 것처럼 그렇게 나왔는데 그것을 우리가 깨기 위해서는 뭐냐면 우리 의사회도 의사회 방송국을 가져야 되겠다는 겁니다. 우리 의사회에서도 충분하게 이렇게 제가 그 지금 노 대표가 그 회에서 쓴 것을 다 읽어봤는데 저보다도 제가 쓸 것보다도 오히려 더 잘 썼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니 저는 그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현재 의사들이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의사협회 회장으로서 이걸 어떻게 타개하시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타개하실 지금 만약에 지금 현재 의사협회장이세요 지금. 그러면 이 상황을 의사들이 이렇게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을 어떻게 그러면은 타개를 하고 무마시키느냐. 무마시키는 게 아니라 그 제일로 좋은 방법은 있는 사실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국민들이 알아주지 않으면은 그냥 많은 겁니까? 그러면? 아니죠. 있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죠. 박 시장님은 뭐냐면 자기가 지금 함정을 계속해서 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강용석 국회의원을 함정에 더 깊이 빠뜨리기 위해서 자기 아들이 체중이 80kg이 나가는 사람이다. 174cm에 80kg 플러스 되는 그런 사실을 다 숨겼거든요. 그 숨기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정치적인 술수 속에 우리가 같이 휘말리게 되었지만, 우리 입장을 봐서는 우리가 본 필름상 그 사람을 보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비난을 하더라도 우리는 잘못한 게 없기 때문에 그럼 가만히 있으시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어떤 액션을 하시겠나요? 정식으로 해명을 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리면, 의사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요. 의사는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분명히 박원순 시장 아들이 1대1 의사 환자 관계를 맺고 있는 환자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게 환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환자의 비밀을 보호하는 건데, 그냥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밝히는 게 최고의 가치는 아니거든요. 아니요. 근데 박원순 시장님네 아들은 사생활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존 스튜어트 밀이 저스티스에서도 소개가 되었는데, 나의 이익을 그칠 때 나의 이익입니다. 만약에 나의 이익이 상대방의 이익을 침해할 때는 그것은 나의 이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이익이 우선되는 거죠. 만약에 박원순 시장님 아들이 아니고 일반 환자라면 당연히 형무소 가야죠. 그 밝힌 사람들. 그런데 박원순 시장님네 아들이 만약에 그런 사실이었다면 그것은 우리나라 전 국민, 군대 가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이제 바보가 되는 거거든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들의 이익이 걸린 것이기 때문에 그 상대방이, 그 박원순 시장의 아들의 개인의 이익은 이 전체적인 이익을 위해서 희생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공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정교 후보님 오실 때 저희에게 굉장히 또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재미있는 이야기 많이 해주실 거라 생각했는데 너무 진지한 얘기도 많이 하시고, 또 사실 좀 헷갈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무상의료를 지지한다. 하지만 방법에 있어서 현재 진보 진영은 잘못되었다. 죄악세와 비슷한 특별한 목적을 가진 세금을 더 걷어서 가지고 재정을 충당하면은 가능하다. 여기서 하는데 네 가지 더 물론 더 많은 얘기도 하셨고, 그 중에 무상의료는 지지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는 혈액투석 기관의 문제점 같은 거 혹시 알고 계신가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바로 지금 잘못되어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나바로 교수님하고 이야기할 때 나바로 교수님을 공격한 것이었고 나바로 교수님이 우리들한테 대답을 못한 부분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상의료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무상의료를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상의료를 실현하는 과정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 과정 중에서 과정을 제대로 바꿔 가자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그것이 가령 어떤 결과를 이루어 가기 위해서 그 과정을 이렇게 생략하고 간다든지 과정을 대충 하고 간다든지 과정 중에서 남을 상처 입혀서는 안 되겠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이 없으신가요? 김숙희 원장님. 사모님이 여의사신데요. 지금 현재 여자의사가 한 20% 되는데 지금 의과대학이나 전공의들은 거의 40-50%가 여의사거든요. 그렇죠. 근데 왜 우리 사회가 지금 변호사, 법대도 그렇고 의과대학도 그렇고
그 남자들이 주도했던 그 직업군에 여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인데 왜 그러신다고 생각이 되나요? 그만큼 그게 좀 그 낮아졌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여자들이 공부를 잘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뭐냐면 여자들이 더 남자보다 훨씬 더 공부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때문에 그렇게 올라갈까요?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만 보고 그 성적만 뽑는다면 당연히 여자들이 그래서 지금 학교에 더 많이 있고요. 그러나 그 지금 사회에서 여자분들이 역할을 이렇게 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미국에 가기 전까지만 해도 남자가 참 잘난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미국에 가서 생활해보고 그러니까 남자가 잘나서 이렇게 그런 사회적인 역할을 하고 사회에서 이렇게 큰 소리 치고 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미국에 가서 보니까 이제 만약에 그 자동차 기름을 넣어도 제가 가서 넣어야 되고 자동차 뭐 세차라도 제가 만약에 뭐 자동차 빵크 났다면 이제 제가 해결해야 되고 은행에 가도 제가 해결해야 되고 모든 걸 다 제가 해결해야 됩니다. 근데 한국에 오면 제가 세차로도 안 가거든요. 다 세차 말만 하면 다 와서 해주고 다 뭐 퀵 서비스 있어가지고 뭐 서류 보내고 다 서류 보내고 근데 미국에서 다 제가 해결해야 되고 또 애들 빨래 빨고 뭐 설거지하고 다 제가 했습니다. 그러면서 느낀 것이 뭐냐면 여자의 힘은 위대하다. 그래서 지금 해품단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니 잠깐만요. 잠깐만 딴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여자의 힘이 강하고 여자가 공부를 잘해서 의과대학이나 법과대학 간다는 생각보다는 예전에는 그 사회주의 의료제도 뭐 중국이라든지 소련이라든지 지금 완전히 와야 된 필리핀 같은 데서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그런 전문직에 여자들 수가 굉장히 늘어나는 걸 느끼거든요. 혹시 우리나라도 그런 경향, 사회 경향을 따라가는 게 아닐까요? 우리 교수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다른 면을 보셔야 되거든요. 뭐냐면 그러면 지금 우리 인생의 목표가 잘 먹고 잘 살고 여성의 지위가 높아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있느냐는 거죠. 근데 지금 미국이 지금 문제가 뭐냐면 미국은 지금 맞벌이거든요. 맞벌이는 뭐냐면 미국은 여자가 돈을 벌지 않으면 뭐냐면 이자 같은 걸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나가서 생활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기들 성장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 교육이 문제가 되고요. 그래서 저는 여성 무시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여성이 그만큼 사회를 받쳐주고 달이 태양을 안아주고 있고 이렇게 보듬고 있기 때문에 태양이 큰소리 치고 있는 것이지 남자들이 큰소리 치고 있는 거지 여성이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남성보다 더 우월한 인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못난 인자가 우월한 인자를 포함할 수 없잖아요. 없지요. 잘난 인자가 못난 인자를 품어주듯이 여자들이 절대 못나서 지금 그 사회적으로 활동을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인생을 평가할 때 사회적으로 대통령이면 높은 사람이고 그러면 쓰레기 청소하고 있으면 낮은 사람이냐? 안 그렇죠. 물론 그렇기는 한 면도 있긴 하지만 제가 질문 의지를 잘 못 전달한 것 같습니다. 저희 젊은 의사 관련해서 여쭤볼 게 있는데요. 사실 젊은 의사나 이렇게 좀 교류하시는 분이 좀 있으십니까? 직접적으로? 제가 젊다는 건 저는 30대 정도를 최소.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학교에서 이제 뭐 애들 좀 가르치기도 하고 있고 뭐 교회에서 가르치고도 있고 그런데 이제 아니요 젊은 의사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제 그분들하고는 제가 접촉을 하려고 그래도 그분들이 저를 안 받아줍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트럼펫 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우리 그 명색이 그 전 회장을 했었는데 제가 의국 동문회 회장까지 했었는데 제가 의국 동문회 회장으로서 이야기를 해도 그 박자 못 맞출 것 같이 걱정이 된다고 저를 안 시켜주더라고요. 제가 트럼펫 제법 하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저한테도 물론 문제가 있지만 전공의들한테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따로 개인적으로 소주 한잔 하시면서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저는 비주류거든요. 그래서 비주류든 주류든 간에 만날 수 있는. 그래서 주류세 올리자고 자꾸 그러시는 걸로 들릴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그 젊은 의사들이 어떤 생각을 하든지 잘 모르실 가능성이 좀 많다고 보시는데. 저는 플라자에 오는 거 모르고 외에는 잘 모릅니다. 거기 올라오시는 분들은 젊은 의사들이 사실 일반적인 분들은 아니시죠. 전공협의회 대표들도 거기에 글 올리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정교부 후보님에 대해서는 충분히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질문하시고자 하시는 분, 예, 신재훈 기자님. 저도 이제 기자 생활을 몇 년 했었는데요. 사실 의사협회장의 또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이렇게 기자들하고의 또 관계 또 그 언론을 이제 좀 언론과의 관계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데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저도 그 기자 생활을 미국에서 1년 한 달 했습니다. 근데 너무나 월급이 적어가지고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어느 매체에서 하셨죠? 저 조선일보 그러니까 미주조선일보에서 제가 한 달 했었습니다. 근데 월급이 너무 적어가지고 $1,000 뭐 이렇게밖에 안 돼가지고 아이고 그래갖고는 안 되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기자분들도 자신들의 사명을 가지고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뭐냐면 어떤 모임에 나가서 있는 그대로 발표를 이제 그 기사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모임이 이제 한인회 모임이었는데 한인회 모임 자체에서 이제 한국에서 어떤 이제 음악 연주단을 초청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두 연주단 중에서 아직 그 모임에서 결정을 하지 않은 상태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도 기자로 가서 뭘 써야 되는데 그 회 자체가 두 음악단이 있는데 음악 단체 중에서 어떤 단체를 결정하지 못했다. 저는 이렇게 썼거든요. 그랬더니 이쪽에 중앙일보에서는 한 단체를 뭐 초청하기로 했고 그 단체에 대해서 장하게 설명을 한 거예요. 막 칼라 사진까지 실어가지고 갖고는 저는 이제 지국장한테 까졌죠. 이게 뭐냐 지금. 근데 저는 사실을 전달했고 그 이쪽 중앙일보는 사실이 아닌 사실을 만들어서 전달했는데 진짜로 그리고 몇 개월 지나서 초청된 팀은 중앙일보에서 소개된 팀이 아니고 그 반대편 팀이 소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기자를 하다 보면 이렇게 센세이셔널한 것만 이렇게 전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지 말자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기자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 그걸 뭐 강의해달라는 말씀이 아니고 기자분하고 그런 기자들이 굉장히 현실에 많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글이에요, 정글. 정글에서 어떻게 그럼 의사협회장으로서 스탠스를 가지고 기자들을 잘 이렇게 컨트롤할 거냐 이걸 여쭤보는 저는 게임의 법칙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뭐냐면은 저도 기자였기 때문에 기자분들한테 좋은 마음으로 대할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기자가 배신 때리면 저도 그 기자에 대해서 응분의 조처를 취할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기자가 잘못되었다고 용서를 구한다 지금 용서해 줄 겁니다. 그런데 저 이제 아시겠지만 모르시겠지만 그 플라자에서도 그 두 기자단이 저를 이렇게 저를 빼고 소개를 시켰거든요. 그래서 그 기자에서 제가 정중하게 여러 번 해서 저에 대해서 이제 그쪽 기자에서 그 기자분이 뭐냐면 발표를 했고 이번에 의협 신문에서도 저를 빼고 소개했거든요. 그래서 의협 신문 기자하고 제가 또 통화해서 저에 대한 소개가 따로 나갔습니다. 네. 의협 회장 후보인지 알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겁니다. 그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저 이승우 기자 질문 하나 하고 그다음에 박광업 선생님 질문 하나 하는 걸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년사 이승우 기자입니다. 3년 전에 출마하셨을 때도 이 공약이나 말씀하시는 것 때문에 상당히 개인적으로 느끼기에 신선한 부분도 있었고, 조금 비판적으로 보자면 너무 허공에 계신 것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했었고, 근데 이번에 출마하셨는데 드는 감정이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아니, 제가 질문. 근데 아까 말씀하시는 지금 의료계 상황이 돌아가는 정보를 얻으시는 통로가 플라자, 그다음 플라자 논객들, 그리고 미국에서 공부하셨을 때 하던 사회의료 정책 교수.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우리나라의 의료 상황을 모두 세세하게 보고 파악하시고 뭔가를 결정하시기에 정보를 얻고 습득하시는 통로가 너무 좁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뭐냐면 우리나라가 가령 저번에 캐나다에서 발표한 보고에 의하면 우리나라가 뭐 세계에서 4위, 5위 되는 그런 건강 결과를 가지고 있다는 그렇게 발표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캐나다에 있는 교수한테 전화도 했고 이메일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캐나다 교수가 미안하다고 자기가 정정하겠고 저의 의견을 들어보겠다고 말했고 이번에 OECD에서도 발표한 것도 뭐냐면 우리는 가령 OECD나 그런 데서 발표하면 막 우리의 모든 것을 내주고 그것이 1번 의견인 양 우선권을 가지고 받아들이는데 저는 그러한 OECD 의견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고 그런 사람들이 어떠한 상황에서 논문을 썼는가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 왜 그런 쓸데없는 논문을 썼냐고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너 이런 논문 쓰지 말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공부하는 사람들 죄송합니다. 근데 가령 서울대 인류협 같은 분들은 그 나바로 교수가 쓴 책 그 책이 무슨 성전인 것처럼 이렇게 가지고 공부하는데 저는 거기서 배우면서 그 책이 가지는 단점에 대해서 현실에 적용되지 않는 면에 대해서 우리가 디스커션하고 토의를 하고 반박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가령 OECD라든지 이런 데서 발표를 한다고 한들 그런 발표가 왜 낮고 왜 잘못됐는가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저는 뭐 제 인포메이션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박광호 선생님. 사실 정책 공부를 하셨다 하셔가지고 굉장히 좀 구체적이고 숫자를 위주로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뭐 자리가 지금 이제 시간이 짧아서 그런지 모르시겠지만은 너무 추상적인 부분이 좀 많으세요. 그래서 일단 그 퀴즈를 좀 드리고 싶은데 1년에 아까서부터 퀴즈 계속 내고 있어요. 공평하게 이제 1년에 배출된 의사 수가 몇 명입니까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알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나라에서 지금 배출되고 있는 의사의 배출 속도가 평균 OECD 속도 2배 정도가 되고 있고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의사 수를 늘린다는 것은 나쁜 방법이라고 제가 그걸 여쭤보고 싶은 건 아니고 일단 모르시고 활동하는 의사 수 그러니까 면허 번호로가 아닌 대충 지금 활동하고 있는 의사분들의 수가 어느 정도로 추산하십니까 지금? 35,000명 정도로 제가 알고 있고요. 사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굉장히 아쉬운 게 많은 듯한 표정을 정기호 후보님께서 짓고 계신데 마지막 정리하는 발언을 하는 걸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2분 정도로 제한을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그 플라자에서 오고 가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니까 대의원하고 의협 회장을 직선해야 되겠다는 것이 그런 대부분 의견이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우리가 지금 3월에 의협회장을 선출하는 것보다는 7월에 의협회장을 선출해야 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판단을 가지고 저는 첫 번째 공약으로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4년 8월까지 37대 협회장 임기를 마치고 2014년 7월에 대의원과 협회장의 직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저의 첫 번째 되는 공약이고요. 그리고 표로서는 의협은 당신과 함께 성장한다. 그러니까 의협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당신도 발전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당신의 생각과 당신의 꿈이 커지고 넓어지고 해야 깊어지고 해야 의협도 발전할 수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있는 것은 의협이 발전할 때 당신을 떼어놓고 하지 않겠다는 거죠. 당신과 함께 가겠다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팟캐스트 참여해 주신 정기호 후보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또 이 팟캐스트에 함께해 주신 패널 네 분께도 진심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